자, 마지막으로 스페셜 토크 시간입니다. 전에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요즘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게 일상이 되었죠. 언택트란 말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스포츠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스포츠 생태계의 흐름을 읽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강래혁 법무법인 해명 파트너 변호사님, 그리고 이원재 국민대학교 교수님, 김종성 리코 에이전시 팀장님 자리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잠시만요. 이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포브스가 선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9가지 변화 중에 e스포츠 시장의 성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그만큼 주목받는 시장인데 세 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강래혁 변호사님? 네, 그 올해 e스포츠 시청자 수가 약 네. 5억 명에 달했고 작년 대비 와. 약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5억 명. 네. 그리고 한 리서치 업체에 의하면은 2023년 이 e스포츠 업계 수익이 약 1억 6,500억 원 정도, 1조 6,5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이 e스포츠 종목은 앞으로 더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래도 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원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이원재 교수입니다. 네. 저는 강 변호사님처럼 외워오질 못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시를 네.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보니까 게임 백서가 이제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요. 네.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약 1,400억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많은 분들이 이 e스포츠하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을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게 아닌가요? 네, 게임 산업은 기본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PC방에서 네. 많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요즘엔 뭐 모바일 게임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통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뭐 그 산업 그리고 파생 산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게임 산업이라고 본다면 네. e스포츠는 그 중에서 스포츠화된 그러한 그 게이밍의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400억 2019년 기준으로 하지만 게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약 15조 5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비교를 해주자면 네. 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7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이 뭐 60여 개, 뭐 70개, 뭐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각 종목별로 뭐 굉장히 단순하게 나눠 본다면은 뭐 한 1조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그 정도의 규모가 이제 게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e스포츠는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400억 정도 규모.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요. 성장세가 상당히 지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래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게임 산업의 큰 집합 안에 이제 e스포츠는 그 일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종선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라는 용어가 시작된 게 이제 약 한 20년 정도 되고 그 중에 한국이 항상 어느 정도 선도적인 역할을 취해 오면서 이제 e스포츠가 방송도 중계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 시장도 형성이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종합 대회에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성장세가 가파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이 또 e스포츠 종주국이다 보니까 주변의 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쯤 되면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포츠 하면은 몸을 쓰고, 그렇죠? 막 달리기, 막 역도, 막 이렇게 몸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포츠를 과연 스포츠로 볼 수 있을지 우리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강래혁 변호사님. 네네. 그 저는 법률가이다 보니까 네.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한번 네, 찾아봤어요.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이라는 그 용어가 정의돼 있는데요. 네. 물론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또 논란은 있지만 음. 이 체육이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운동, 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체육 스포츠의 정의 요소에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그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텐데 네네. 과연 이 e스포츠 경기를 할 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우스를 많이 쓰는 것 그렇죠. 같은데. 마우스를 쓰고 뭐 키보드를 두드리고 네. 하는 것도 하나의 신체 활동, 소활동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키보드 세게 치잖아요. 샷건. 네. 그리고 그 뭐 전략을 짤 때는 또 머리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 활동도 어떻게 보면 뭐 그 일환이 아닐 수 있느냐 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인드 스포츠로서 뭐 체스나 바둑 등은 이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네요. 대한체육회 그 정가맹 단체로 대한바둑협회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 바둑도 손을 쓰면서 두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스포츠도 스포츠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스포츠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애매했는데 바둑 이야기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바둑은 그쵸. 바둑알을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손으로 딱 하는 거니까 정신적인 부분, 두뇌를 쓰는 것도 어쨌든 신체를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우리 이원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영역이어서 뭐 제가 어느 일방적인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각 종목들이 이렇게 가맹되어 있는 가이스프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를 관장하는 FIFA라든지 네, 맞아요. 뭐 육상을 관장하는 뭐 IAAF라든지 이런 각각의 경기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종목을 관리하는 그 경기 단체들이 다시 가맹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이 가이스프라고 하는 그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는 가이스프의 회원을 가맹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시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경쟁적이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운에 의해서 결과가 뭐 정의되지 않아야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조건들은 그 e스포츠가 대체로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 스포츠, 뭐 체스나 뭐 등등도 이미 그 가이스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리 국제적으로 하나의 스포츠 영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동시에 이미 그 e스포츠의 국제 연맹이 이제 IESF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네. 그 조직도 이미 가이스프와 오랫동안 그 가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또 하나의 회원으로서 가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의 스포츠를 가장 그 권위 있게 관리하는 대한체육회에서도 네. 현재 그 정가맹, 준가맹, 그다음에 인정단체 이 3단계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정단체에 그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뭐 말씀 나누시겠지만은 이제 2022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네. 게임에 이제 정식 메달 종목으로서 e스포츠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면 대한체육회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준 가맹 단체로 그 e스포츠 협회가 등급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어쨌거나 한국 체육계에서나 혹은 글로벌한 스포츠 무대에서 e스포츠가 스포츠 조직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스포츠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 과의 학생들도 e스포츠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직업으로서도 e스포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그 교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산업계의 학생들과 제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e스포츠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성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e스포츠 20년 동안 실제적으로 이게 스포츠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그 e스포츠 선수들이 근육을 쓰고 있느냐 기존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그때 네. 논란이 제일 많은데요.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세계 대회나 국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선수들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씩 자기의 스킬을 반복적으로 연마해야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많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1분에 400번에서 600번 이상 움직이거든요. 와, 예, 마우스를요? 예. 마우스와 키보드의 그 협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두뇌와 신체의 협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체스나 바둑하고는 또 다르게 실시간적인 두뇌의 빠른 회전과 그리고 그에 맞는 손발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져야 맞아요. 예, 그 저도 스포츠 요즘에 선수로서 안 가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요즘 게임. 에임이 안 맞아요 요즘에. 예, 실제로 네. 선수들은 한 25살이 넘어가면 와. 에이징 커브가 온다라고 느껴질 아 정도로 그래요?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많은 경기력에 좌우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원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물론 2018년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더 그렇게 됐지만 국제적인 스포츠 단체들에서 이미 e스포츠를 점차적으로 하나의 정식 스포츠로 인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단순히 게임이란 걸 매개로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치른다라는 기본적인 스포츠 관점에서는 충분히 e스포츠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e스포츠가 이제는 스포츠 영역에 거의 가깝다.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약간 처음엔 생소했고 우리가 흔히 스포츠라고 얘기할 때 체육이라고 하면 왠지 몸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근육을 써야 될 것 같고 몸이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았는데 e스포츠가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 충분히 또 근육도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속 한국의 위상이 또 말도 없이 우리가 뭐 종주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자랑을 해본다면 각종 세계 대회를 휩쓸고 있죠. 그리고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의 강점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지 우리 김종선 팀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의 e스포츠를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e스포츠를 먼저 시작한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이. 그런가요? 하지만 e스포츠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축을 담당을 했고 그걸 전 세계에 표준을 만들어 나갔고 그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따라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인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 역시 인재풀입니다. 모든 e스포츠 종목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가장 큰 맞아요. 딱 게임마다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을 보면 월드 네. 챔피언십에 22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네네. 한국 팀 3개 팀을 제외한 11개 팀 그러니까 총 14개 팀의 한국 선수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대박이다. 150명의 선수들 중에 40여 명 정도가 한국 선수고 그 팀들의 코치 감독들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 인재풀 그리고 e스포츠를 한국에서 프로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스포츠화에 대한 접근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방송 중계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여러 분야에 걸친 20년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된 충분한 인재들이
포진되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우리가 e스포츠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아프리카 TV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저 게임 중계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채팅창 우리 많은 분들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트에는 김대겸, 스타 임요한 올려주시네요. 요즘 선수도 얘기해 주시죠. 아프리카는 팀도 많이 만들었죠. 이러면서 지금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한국의 e스포츠 실력 정말 끊임없이 인재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잘 키웠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e스포츠 부분을 정말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고 국가적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RPG 게임 신규 던전이 나오면 서양은 몇 달 걸리는 걸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습성 어찌나 레벨업이 빠른지. 페이커를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롤에서 거의 뭐 1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핫한데요, 지금. 그러면 이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요. 정말 이어서 지금 또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은 많이 힘들지만 이 또 e스포츠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이완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각종 스포츠 리그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의 그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들이 네.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해당 리그들이 다시 재개를 하게 되니까 그 해당 종목의 게임들이 다시 이렇게 성장세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e스포츠나 혹은 게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스포츠 종목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그 뭐 축구나 농구 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서로 좀 그 상쇄되는 이러한 상황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e스포츠에게는 사실은 또 기회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e스포츠와 전통적인 스포츠 간의 서로의 경쟁도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그 교육의 취지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올림픽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네. e스포츠의 기회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김종성 팀장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그 스포츠계에서 더 기회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모이고 이러한 그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혹은 또 제2, 제3의 이러한 그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스포츠계에서 인지를 하고 대면 접촉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루트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e스포츠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e스포츠도 자신의 스포츠 안에서의 하나의 확고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많은 스포츠가 멈춰 있는 혹은 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간에 좀 연계, 뭐 예를 들어 축구면은 또 피파랑 연계하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로 전통 스포츠 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봤는데 뭐 무관중 경기도 했고요. 사실 경기라는 거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또 힘을 얻고 그런데 무관중 경기.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할 때 원래 옛날에는 이제 앞에 막 많은 분들이 관중을 두고 이렇게 막 소통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 자체가 아예 개점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이제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전통 이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 방금 이원재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얘기들도 한데요. 우리 강래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올해 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들, 전통적인 스포츠 단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를 대부분 한 해 중단하거나 네. 뭐 무관전 경기로 일부 열리거나 뭐 하반기에는 고3 선수들 진학 때문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맞아요. 경기만 일부 열렸습니다. 뭐 프로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관전 경기 또는 제한된 관중으로 인한 그런 경기를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전통 스포츠 종목에서는 예를 들면은 대한양궁협회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비대면 양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자기 연습하는 연습장에서 경기를 하고 네. 다만 그 기술을 화상 회의 앱을 가지고 네. 그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그 경기 기록을 대한양궁협회에서 수집하고 네. 뭐 그 공정한 또 경기 진행을 위해서 감독관들을 일부 파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한 구단은 무관중 경기의 그 경기장의 썰렁함을 없애기 위해서 네. 실시간 그 관중들이 시청하는 모습들을 그 전광판의 파노라마 형식으로 좋은 비추기도 방법이네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처럼 그 이런 언택트 시대에 계속 전통 스포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이원재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으로 경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방법도 스포츠 팬들을 끝까지 종목의 시청자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진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와 또 비슷하게 우리가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4차원 4차원이란다. 4차 산업과 스포츠를 연결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하는 모습을 전광편에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다시 사실 뭐 화상을 통해서 아니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NBA는 가상 관중석을 도입해서 VR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스포츠 생태계에 좀 전반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추가로 또 외국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하면은 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AR, VR, 뭐 HCR, CI 기술 뭐 이런 그쵸?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 한 통신사에서는 그 AR 글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제품을 네. 출시해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오. 그 뭐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포스터 뒤에서 실제 경기를 관람하는 것 같은 너무 영상을 괜찮겠는데요?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AR 글래스를 통해서 그 100인치 화면이 그 전방에 표시되고 그 네. 4분할돼서 경기 장면, 각종 통계 정보, 그다음에 타구장의 뭐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구현했었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네. 진짜 이렇게 AR 글래스를 이용하면 내가 야구 선수를 쫙 봤을 때 그 선수 위에다가 막 그런 몇 할 몇 분 막 이러면서 그런 정보도 나오고 정말 스포츠를 우리가 깊이 있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관련해서 우리 이원재 교수님 또 외국의 사례나 어떤 식으로 또 접목하고 있을까요? 네, 뭐 사례는 강 변호사님께서 너무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지금 그 스포츠계 즉 공급자 관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스포츠를 그 관람하거나 혹은 참여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세대 구분을 할 때 뭐 MZ 세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 Z 세대 이 두 가지를 뭐 아울러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제 이들을 말할 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 전화가 없다. 얼마 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 네. 이게 좀 그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집에 전화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각각 한 명씩 모바일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벌써 왔고 또 이제는 TV가 집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맞아요. 그만큼 TV를 잘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스포츠계는 TV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즉 MZ 세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소통 방식이나 혹은 그들에게 적합한 기술들 이런 것을 전통 스포츠 조직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것이고요. 사실 e스포츠가 그 컨텐츠 자체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대로 뭐 국내에서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전혀 다른 방식의 유통까지도 그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급자만 남게 되고 수요자는 반응하지 않는 결국은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반드시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통 스포츠도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성 팀장님은 어떤가요? 일단 e스포츠는 다른 모든 스포츠보다 기술 기반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술의 발전도에 따라서 e스포츠의 중계나 시청이나 실제 진행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전통적인 스포츠들이 진행이 못하고 있을 때 e스포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건 온라인 환경에서 어차피 대회를 진행하고 그렇죠. 그걸 시청하는 게 익숙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를 국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약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국제 대회조차도 국가 간 경쟁을 할 때도 상대 국가에서 따로 진행하고 우리 국가에서 따로 진행해서 이걸 그쵸. 온라인으로 아, 마치 가상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네. 경기를 진행을 함으로써 그걸 극복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e스포츠 입장에서는 기존에 신체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VR, AR을 접목해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e스포츠를 하는 거에 대한 접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장비를 달고 이 게임을 진행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e스포츠 쪽에서는 전통 스포츠 쪽으로 다가가는 역할도 그러겠네요. 기술을 활용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한창 온라인 게임을 막 했을 때, 리니지를 한창 했을 때 나중에 정말 AR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거기서 이제 안경 쓰고 마법 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점점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세계 무대에 한국 e스포츠의 또 저력을 알리기도 했던 기회이기도 했었죠. 자, 자료화면 한번 잠시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지금 그 선수죠? 네. 이렇게 또 거의 다 우리 한국 팀이 또 큰 진짜 인지도를 나타냈고 엄청난 우리의 또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e스포츠의 올림픽 무대 진입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사실 최근에 확정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왔을까요 지금? 자, 유원재 교수님. 네, 그 굉장히 최근에 이 OCA 즉 아시안 게임을 관장하는 그 네. 조직에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메달 종목으로 e스포츠를 포함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는 사실은 그 메달을 수여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실공히 그 다른 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메달을 수여한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가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백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좀 그 선도적으로 e스포츠를 전통 스포츠와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e스포츠 생태계와 전통 스포츠 생태계가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ISF라고 하는 국제 조직에서 전통 스포츠와의 결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하면 음. 축구라고 하는 것을 상표 등록을 하거나 축구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다라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e스포츠에서는 각각의 그 게임들이 개발한 게임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식재산권을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종합 스포츠 대회의 하나의 종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전통 스포츠가 가지게 되는 다양한 그러한 그 거버닝 시스템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e스포츠는 각각의 그 게임사들이 직접 자신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운영하여도 훨씬 더 그 유리한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한 그 자신들의 기준들을 버리고 전통 스포츠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OCA 즉 아시아 지역의 그 NOC들의 모임에서 이제 아주 선도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돼서 IOC에서 볼 때도 아시안 게임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확인한다면 IOC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2월 12일에 네. 이제 IOC가 올림픽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그 e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을 리뷰하고 보고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는 그냥 e스포츠라고 말합니다만은 IOC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를 나누어서 구분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구분이 버추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버추얼 스포츠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 골프존에서 골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버추얼 스포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네. 스포츠와는 달리 어떤 버추얼한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사이클 대회를 뭐 각 지역에 나눠서 뭐 스크린을 보면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버추얼 스포츠에서도 그 피지컬 애스펙트가 있는 하나의 부류고요. 또 하나는 뭐 FIFA 그 온라인 게임처럼 실제로 그 대근 활동이 일반 스포츠만큼 이루어지진 않고 그리고 그런 온라인 상에서 버추얼 상에서 게임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게 넌 피지컬 그 버추얼 스포츠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큰 부류가 게이밍입니다. 게이밍도 다시 두 가지로 IOC는 나누는데요. 네. 첫 번째는 컴페티티브 게이밍이라고 해서 뭐 롤 같은 이러한 것을 또 하나의 부류로 나누고 그다음에 캐주얼 게이밍이라고 이제 IOC는 말을 했는데요. 뭐 거기서 예시로 든 건 슈퍼 마리오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통 스포츠는 그것은 이제 IOC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버추얼 스포츠 쪽을 계속적으로 각 IF들이 그 국제 연맹들이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뒤에 설명드렸던 그 게이밍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 게이트웨이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정도의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전히 그 올림픽에 그 e스포츠가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24년 파리 올림픽까지는 이미 종목이 다 결정이 돼서 기회는 없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올림픽인 뭐 28년 LA 올림픽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현재의 IOC 입장은 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메달을 주는 그런 종목으로 채택이 됐지만 아직 올림픽은 아직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러분 채팅창도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 무대에서 e스포츠를 만난다. 예를 들어 롤로 뭐 금메달, 은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부분은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면 PC방 가면은 이제 막 등짝을 때리고 뭐 하려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올림픽 채택이 되고 그러면 엄마 나 금메달 따는 게 꿈이야.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되고 아주 건전한 e스포츠로 또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올림픽에서 만난다. 저는 시대를 따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만날 수 있다면 물론 지금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꿈이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또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양성소도 생기고 태릉 선수촌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와 함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민트별이님이 우와 진짜 더 열심히 게임하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인 어머니가 막 새로 마우스 사다 주고 막 그렇게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시대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공부 쪽은 정말 아닌 것 같고 e스포츠 쪽으로 좀 밀어주자 또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e스포츠가 올림픽 무대로 가기까지는 정말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게임이 중심인 e스포츠는 사실 전통 스포츠계의 보수적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전통 스포츠계 선수라면 조금 그러니까 사실 각자의 입장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그랬는데 e스포츠계는 물론 그쪽도 맨날 게임을 많이 하고 또 나름 고생을 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한 좀 오락성이다. 이것도 기존의 약간 사행성이다. 현질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운으로 뭔가 뭐 카드를 뽑는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한계나 약점이 좀 적지 않은데 우리 이원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e스포츠 성장의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성 팀장님이 훨씬 전문가실 텐데 그럼 우리 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네네. 이따가. 일단은 저는 그 e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의 종합 대회에 편입되는 것의 결림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하나의 키워드를 던지자면 정치 싸움이라는 키워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 싸움이요? 네. 아까 이제 IOC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12월 12일에 발표됐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의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F라는 그 국제 조직이 이제 전 세계의 각 그 국가별 협회의 사단법인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GEF라고 하는 글로벌 e스포츠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뭐 여러 그 사람들의 입을 빌자면 그 싱가포르의 IOC 위원인 썰미양 응이라고 하는 IOC 위원이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또 그의 아들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뭐 이러한 그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GEF라고 하는 또 다른 이 e스포츠 조직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각 IF들을 자신과 협업하는 그러한 모델로 갔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는 예를 들어 FIFA라고 하면 각 국가의 200여 개의 축구 협회들이 자신의 회원인 이런 사단법인체와 비슷한 그러한 그 방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인데 GEF는 뭐 태권도라든지 뭐 다양한 그러한 그 종목의 IF들을 오히려 국제 연맹들을 이렇게 자신의 협업 대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프로치였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갑자기 많은 IF들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IOC에서 부위원장까지 했었던 썰미양 응이라는 IOC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IOC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OC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리에종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에서 발표하기를 IOC는 GEF 또는 ISF와 같은 그러한 그 e스포츠를 관장하는 조직과는 이렇게 그 기존의 방식대로 컨택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이렇게 좀 논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IF들도 굳이 GEF에 같이 협업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IOC와 이 e스포츠의 관계 이런 것이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근데 이런 그 정치적인 싸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재미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저우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22년에 하게 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게임의 IP를 아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 있는 기업이 이제 텐센트이죠. 네. 중국의 텐센트인데 사실 항저우라는 도시는 텐센트의 굉장히 그 라이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의 도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알리바바가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전 세계 시가총액도 지금 텐센트가 7위,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가 8위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벌 관계에서 과연 텐센트와 항저우의 싸움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혹은 그러한 싸움 사이에서 아시안 게임의 종목 선정이라든지 뭐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그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e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e스포츠가 사실은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국제 조직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그 게임에 대한 권한을 각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스포츠와는 대단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e스포츠를 대변해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아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e스포츠가 전통적인 스포츠 안에 들어오고 혹은 뭐 올림픽에 진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왜 정치적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어딜 가든 밥그릇 싸움은 있나 보네요. 이러면서 역시 그렇죠. 아무래도 상업적인 부분도 묶여 있고 뭐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성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시안 게임이 갑자기 2018년에 툭 하고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e스포츠를 종합 스포츠대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시작했던 건 2007년부터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2007년 마카오 이제 실내 아시아 경기 대회 때부터 네. 시범적으로 e스포츠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베트남에 있는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이 정식적으로 참가를 해서 당시 대회 때 스타크래프트는 이용호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인천에서 열린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국이 총 4개 종목에 출전해서 모든 종목에 메달을 다 휩쓸었던 그런 우와. 과거가 있어요. 네. 그런 과거를 바탕으로 이게 아시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받아들여질만 하다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 아시아 국가들 NOC 단위에 네. 인식이 됐고, 아시아 게임 조직위에서도 이 e스포츠가 새로운 MZ 세대들의 관심을 전통 스포츠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e스포츠를 아시안 게임으로 갖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18년도 약 10년이 훨씬 지난 지나서야 시범 종목으로 됐었고, 그렇군요. 이번 2022년도도 사실 이번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조직위에서 네. 강력하게 중국에서 e스포츠를 집어넣기를 원한다라는 의사 표현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협력 국가 NOC들과 특히 한국 e스포츠 협회에 그간에 쌓여 있던 e스포츠에 대한 노하우와 그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피력이 큰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 대한체육회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 아시안 게임 때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올림픽은 더 많은 싸움과 그리고 그렇구나. 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나머지 유럽, 미주, 남미, 아프리카 지역까지의 공감대까지 다 얻어야만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좀 빨라지겠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갈 길이 좀 멀군요.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만 e스포츠가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꽤 오랫동안 뒤에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으로 진입도 쉽지만은 않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근육이 쓰이고 집중력과 막 이런 것들은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스포츠야?
주자라고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 부분이나 보수적인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에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 과거에 이런 중개권 문제였다던가 아니면 뭐 지식재산권 이슈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법적으로 우리 강래혁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스포츠 종목 특성상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뭐 부정한 장비를 사용한다던가 부정한 네. 프로그램을 깔아서 매핑. 뭐 네.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뭐 승부 조작 행위냐 아니면 아. 대회의 규정을 위반한 거로서 뭐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승부 조작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업무 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리그 뭐 관계자들은 요즘 들어보면 그 뭐 얼굴을 화상으로 뭐 그 웹캠으로 해서 네. 뭘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대회 관계자가 사전에 그 장비에 대한 검사를 원격으로 한다던가 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공식 네. 프로그램 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중개권 분쟁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사 이 게임 종목 자체는 게임사가 개발하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게임사에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대회 조직위원회나 뭐 방송사가 게임사를 배제하고 뭐 중계 방송을 할 경우에 그런 뭐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2010년에 그런 분쟁이 소송이 제기돼서 물론 뭐 판결로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나긴 했는데요. 그런 분쟁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게임사가 네. 전적으로 뭐 대회 조직도 하고 그 중계도 자체적으로 뭐 방송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런 분쟁들이 뭐 줄어들기는 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도핑 테스트가 있잖아요. e스포츠도 있나요?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네. 실제로 국제 e스포츠 연맹이 네. 와다 국제 반도핑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요. 예, 아시안 게임 같은 종합 대회에서는 실제적으로 e스포츠 선수들도 도핑 테스트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스포츠 선수들에 적용되는 도핑 기준이 e스포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냐? 네네. 그리고 e스포츠 선수들에게 유해한 약물에 대한 아직 연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됐을 경우에는 훨씬 적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네. e스포츠가 이제 스포츠화로 국제 대회에 네네.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핑에 대한 네. 그런 뭐 교육과 선수들에 대한 뭐 그런 징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갑자기 또 막 생겼는데 도핑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또 게임 중계를 한다든지 게임을 하는 분들 사실 여기 아프리카 TV에서도 막 중계하면서 욕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또 부모님의 안부를 많이 묻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혹시 뭐 이렇게 뭐 징계라던가 이렇게 e스포츠의 그런 뭐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게임 내 비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리그에서 모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들 내지는 전문 선수들 사이의 경기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온라인에서 많이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네네. 이런 과정을 없애는 것도 e스포츠의 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는 사람을 e스포츠 경기라는 대회 형태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공개된 공간, 공개된 온라인 공간이나 공개된 오프라인 공간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네. 공정한 경기 진행과 그리고 매너 있는 경기 진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수들이 하나씩 이게 전통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과정을 배워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e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들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매너를 갖추고 진짜 정말 스포츠화되는 또 그런 식의 과도기가 아닌가 또 싶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한국이 또 e스포츠 종주국이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좀 갖춰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이나 뭐 미국에서는 e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요. 뭐 국가적인 지원을 나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좀 성장을 위한 과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팀장님. 네, 실질적으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e스포츠에 대한 각 국가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 통괄적으로 e스포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고하게 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은 각 성시 단위에서의 각각의 아. e스포츠 정책이 지자체 펼쳐지고 단위로. 네. 그 규모가 워낙 중국의 산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그게 네. 이제 전체적인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미국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기업 차원에서 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프로 스포츠 비즈니스가 좀 많이 발달된 곳이 미국 스포츠다 보니까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고요. 오히려 한국은 아주 초창기부터 e스포츠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적지만 꾸준하게 유지하는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전 세계에서 e스포츠 지역 경기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말요? 네. 우리나라도 의외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군요. 네, 지금. 그리고 2008년도에 이미 네. 국제적으로 e스포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e스포츠를 총괄할 수 있는 글로벌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 e스포츠 연맹을 만들었고 그 12년 이상 그 연맹을 유지하면서 지금 회원국이 100개 회원국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 혹시 뭐 이런 지원도 많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요런 지원 앞으로 혹시 필요하다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교수님? 네. 네. 뭐 종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네. 지금 뭐 제가 e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페이커를 위시해서 다양한 그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인구 대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한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종목에, 그러니까 사실 말해 e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종목이 게임사가 보유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네. 그러한 주요한 e스포츠 종목에 한국의 게임이 좀 적다라는 것,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게임의 IP들이 뭐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산업과 e스포츠가 다르듯이 e스포츠 자체에서의 어떤 그 성장이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게임 안에서의 게임 산업 전체에서 e스포츠 종목으로 우리 한국 게임들이 좀 잘 개발되는 것. 물론 이제 한국의 게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한국 게임들이 e스포츠에 적합하기보다는 뭐 RPG나 MMORPG 등등에서 그쵸.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e스포츠에 적합한 종목이 좀 잘 그런 게임들이 잘 개발돼서 e스포츠 안에서 하나의 좀 굳건한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쪽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e스포츠로 이제 종목이 채택될 수 있는 또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 뭔가 좀 건전하면서도 재미도 있는 그런 게임을 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 1개 정도 더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채팅창 소통하는 분들에게 제가 아까 우리 대한체육회 100주년 우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이런 게임에 대한 좀 규제를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본방 채팅창도 글씨 키워줄 수 있으면 좀 키워주시면 제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제 방 채팅창만 잘 보이거든요. 자, 한국도 많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채팅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e스포츠는 게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트, 롤, 하스스톤인가? 네, 네. 실질적으로 e스포츠 종목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네. 종목이 e스포츠로 합당하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아, 예를 네. 들어서 현금을 많이 써서 내가 네. 캐릭터가 완전 사기성이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삼국지. 예, 네. 실제로 지금 언급하셨던 롤이나 네. 스타크래프트나 카트라이더나 피파 같은 음. 종목들은
대회 모드 때는 일정한 캐릭터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릭터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과 개인의 어떤 인지 능력이 실질적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는 그것 플러스 아시아 전역에서 어떤 국가들에는 이 종목이 좀 인기가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 종목이 인기가 없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차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템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좀 채팅창에 올라오는 배그도 혹시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그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슈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총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전통 스포츠의 네. 거부감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IOC에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장르라고 보고, 그리고 국산 게임 중에서 e스포츠화로 성공한 글로벌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아시안 게임이나 그 이상도 도전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카트라이더는 종목에 포함이 됐었네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평등인 이런 분도 있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스포츠입니까? 느낌표 4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바둑도 스포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뇌와 마우스, 여러분들 마우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게 또 발컨이라고 하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레전드였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아시안 게임에 한국이 출전하면 상대인 국가들이 저희 한국인을 이길 수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한국이 잘한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옛날엔 뭐 안 그랬습니까? 뭐 저기 옛날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체조 나오면은 무조건 다 휩쓸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2018년도 네. 아시안 게임 때도 정식 종목은 6개 있었는데 네네.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2개 종목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네. 의외로 휩쓸지 않네요. 네, 각 지역별로 네. 잘하는 종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 저희가 뭐 태권도다 그러면 태권도는 모두 휩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네. 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아시안 게임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계속해서 도전자의 입장이지 이걸 다 휩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오늘 채팅창에서도 많은 소통을 했고 여러분들이 또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채팅창에서도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민트별이님 그리고 카트미왕님 제가 우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미술님 그리고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e스포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짜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채팅창이 아까 나왔는데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고 깊이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리고 팀장님의 실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서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우리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e스포츠 이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강래혁 변호사님. 네, e스포츠도 그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네. 뭐 그 신체 활동을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또 네. 그런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게임사나 국제 연맹 IOC와 뭐 협업을 통해서 네. 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면 뭐 쉽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올림픽의 시상대에 서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e스포츠의 미래가 좀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원재 교수님. 네, 일단은 뭐 저는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마 또 이제 네. 윤정근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스포츠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e스포츠도 더 넓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포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한 그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쩌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그 사람과 사람이 모이게 만든 이 스포츠라고 하는 본질적인 속성에 굉장히 좀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어차피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당겨서 가속화시키는 기능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아카데미도 사실은 아프리카 TV 즉 e스포츠도 실제로 이렇게 개최하고 중계하는 이 공간에서 올림픽 아카데미가 개최된다는 건 사실은 대한체육회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바로 이 이면에는 또 코로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IOC가 그 e스포츠에 대해서는 현재 스코어로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사실은 IOC야말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원래 개최되었어야 되는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었고 또 그렇죠. 반드시 내년에 확실하게 개최된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주기 좀 뭐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TV에 상당히 의존하는 즉 TV 중계권이 IOC 전체 수익의 7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러한 TV 중계에 기반한 그러한 그 수익 모델이 더 이상 특히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TV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있어서 IOC 즉 올림픽이 갖게 되는 위치는 전통적인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IOC가 맡고 있는 위기 이러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e스포츠를 빼놓고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스포츠가 더더욱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명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피파라는 게임처럼 우리가 그 선수들을 이제 캐릭터화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게임화하는 뭐 그런 식의 좀 방향성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존 스포츠, 전통 스포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어서 김종성 팀장님. 네, e스포츠는 과거에는 정말 새로운 그냥 하나의 문화 장르 정도, 놀이 문화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이렇게 스포츠냐 아니냐라의 논쟁으로까지 많이 성장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e스포츠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다라는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 e스포츠를 즐겨보는 세대가 MZ 세대라는 것 같아요. MZ 세대는 게임을 통한 취미 활동에 익숙하고 모바일 환경을 통한 시청과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e스포츠는 굉장히 쉽게 즐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e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에만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e스포츠, 미디어 그리고 IT 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버전스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많이 접목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 이후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피파 같은 경우는 이 피파 리그를 직접 돌리고 네. 예. 이 K리그, 이 스페니시 리그도 실제로 맞아요. 축구 종목으로 돌리고 있고 올해 가장 또 성장한 것 중에 하나는 NBA 같은 경우는 NBA 2K 리그를 하는데 결승전 시청자만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와. 그리고 네. F1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e스포츠를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누적 시청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와. 하는 건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네요. 네. e스포츠는 특정 어떤 하나의 종목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큰 장르를 형성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고전은 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조만간 이제 이 올림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IOC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이 올림픽을 열어도 충분히 그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e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사실 e스포츠에 대한 약간 애매모호함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깊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세 분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래업 변호사님, 그리고 이완재 교수님, 김종성 팀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